평투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들고 계시면요. 당장 부동산 앱 아무거나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네이버 부동산도 좋고 직방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눈여겨보던 동네나 아니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 딱 검색하시고 그 전세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진짜로요. 아마 앱이 고장났거나 오류 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딱 그렇거든요. 지금 어디 보고 계신가요? 강북구에 그 SK 북한산 시티 띄워놓고 있는데 여기가 막 3,800가구가 넘게 사는 진짜 메모드급 대단지잖아요. 그렇죠. 엄청 큰 단지죠. 근데 지금 현재 전세 매물이 단 2건 떠 있습니다. 2건이요? 세상에. 노원구 중계그린 아파트도 방금 검색해봤는데 여기도 3,400가구인데 전세는 딱 3건이 전부예요. 아니 세대수가 3,000개, 4,000개가 넘는 마을에 빈 전셋집이 2-3개라는 건 이건 그냥 씨가 나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 그 매물이 부족하다, 귀하다 하는 체감 수준을 지금 완전히 벗어난 상태인 거죠. 완전 비상 상황인 거잖아요. 네. 데이터 전체를 펼쳐보면 이 충격이 얼마나 거대한지 바로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2026년 4월 2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정확히 15,388건입니다. 15,000건이요? 원래는 어느 정도였는데요? 불과 1년 전 이맘때 시장에 나와 있던 매물이 28,000건이었어요. 와, 대박. 네, 딱 12개월 만에 서울 하늘 아래 있던 전세 물건의 45.1%가 그냥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성북구, 중랑구, 노원구 같은 특정 지역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훨씬 더 잔혹해요. 이 지역들은 1년 전이랑 비교해서 매물이 막 84%에서 많게는 87% 이상 급감했거든요. 87% 급감이요. 현장 공인중개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지금 분위기가 거의 전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잖아요. 그니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사철 되면 동네 중개소 막 서너 곳 여유롭게 돌면서 조건 비교하는 그 발품 파는 게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예 불가능하대요. 앱에 전세 물건이 등록되기도 전에 이미 중개소 장부에 대기자로 이름 올려둔 분들한테 문자가 가고 진짜 5분 만에 계약금이 쏘아준다는 거예요. 집 내부를 보지도 못하고 도면만 보고 계약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계약이 지금 속출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매물을 내가 직접 잡겠다고 아파트 단지 막 돌면서 이사 나갈 것 같은 낌새 보이는 집 있잖아요. 문 앞에 빈 박스 쌓여있고 그런 집. 아, 네. 그런 집 초인종을 그냥 막 누르고 다니는 가가오 방문까지 지금 등장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 심층 탐구 자료들이 도대체 왜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2026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아주 낱낱이 해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거대한 매물 증발 사태가 단순히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정책과 규제가 만들어낸 아주 정교하고 치명적인 나비 효과죠. 오늘 자료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구조적 원인은 바로 3가지 정책의 충돌입니다. 3가지 정책이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의 여파예요. 2025년 하반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랑 경기 주요 핵심 지역이 이 구역으로 묶여버렸잖아요. 아, 그렇죠. 묶였었죠. 부동산 시장 작동 원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 구역 안에서 집을 사려면 무조건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이 있어도 전세를 놓을 목적으로는 아예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이에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갭 투자자라는 존재가 단순히 시세 차익 노리는 투기꾼, 이런 꼬리표를 넘어서 사실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거대한 파이프라인 역할을 계속해왔단 말이에요. 아, 전세 물건을 대주는 역할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지어서 공급하는 속도보다 민간 투자자들이 전세 끼고 집 사면서 시장에 전세 매물 내놓는 속도나 물량이 압도적으로 컸으니까요. 네네. 근데 실거주 의무로 이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그냥 꽉 잠가버리니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는 전세 매물의 씨가 말라버린 거죠. 기존 세입자들은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무조건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짐 싸서 쫓겨나야 되는 진짜 역설적인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파이프라인 하나가 끊긴 것도 치명적인데 자료를 보면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달도 채 안 남은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거요?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슈.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한 번 더 강타하고 있거든요.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세금 폭탄 내리기 시작하는 데드라인이 코앞까지 온 거죠. 데드라인 압박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엄청나죠. 심리적으로나 재무적으로나. 다주택자들은 이 세금 폭탄 피하려고 자기가 세를 주고 있던 물건들을 올해 초부터 다급하게 매매 시장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아, 매물로 내놓는군요.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때문에 이 집을 사려는 사람 역시 전세를 낀 투자자가 아니라 무조건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 실거주 매수자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 결국 투자자가 쥐고 있던 전세 물건이 실거주자의 자가주택으로 바뀌면서 시장에 존재하던 전세 매물 하나가 영구적으로 그냥 삭제돼 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마지막 쐐기를 박은 게 제가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즉 임대차 3법이더라고요. 네, 가장 큰 영향을 줬죠. 원래라면 세입자가 2년 살고 이사를 가던지 아니면 조건을 바꿔서 시장의 매물이 한 번씩 빙글빙글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전이 돼야죠. 근데 이 권리를 쓰면 4년 동안 한 집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니까요. 올해 1분기 통계 보니까 갱신 계약한 사람 중에 청구권 사용한 비율이 무려 50.59%에 달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시장 밖으로 아예 나오지 않고 문을 꽉 걸어 잠갔다는 의미입니다. 와, 진짜 꽉 막혔네요. 정리해보면 새롭게 공급되는 물건은 규제 때문에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고 기존에 있던 물건은 세금 회피하려고 실거주자한테 팔려나가면서 삭제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물건은 4년 주기 동결 때문에 회전이 아예 멈춰버린 거죠. 이 세 가지 정책이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시장 동맥을 그냥 꽉 막아버린 형국입니다. 이 상황을 딱 보고 있으면 저는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갭 투자를 막고 다주택자 매물 유도하고 또 세입자한테 4년 거주 안정 주겠다. 이 모든 정책의 원래 목적은 분명 투기 근절이랑 서민 주거 안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선의에서 출발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세입자들이 당장 집을 못 구해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참 뼈아픈 결과죠. 비유하자면 약간 한여름에 방을 시원하게 만들겠다고 에어컨을 트는 게 아니라 아예 온도계를 바닥에 던져서 박살 내버린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아, 온도계 비유 아주 정확합니다. 눈앞의 숫자, 그 투기나 단기 가격 상승만 억누르는 데 집중하느라 정작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위랑 숨막힘에 질식해가는 건 전혀 보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 부서진 온도계 비유가 지금 시장 모습을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매력적이고도 공포스러운 팩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팩트요? 정부는 고장난 온도계만 바라보면서 아, 온도가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싶겠지만요. 창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인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정책 실패 아래에 깔려있는 더 거대한 빙산의 일강, 바로 절대적인 물리적 공급 절벽이 코앞까지 다가왔거든요. 공급 절벽이요? 아파트 입주 물량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장 올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이미 32%나 급감한 상태예요. 32% 급감이요? 와. 더 끔찍한 경고음은 2028년 데이터에서 울립니다. 2028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고작 8,337가구로 완전히 폭락하거든요. 잠깐만요. 예. 1,000만 인구가 사는 이 거대한 메가시티 서울에 한 해 공급되는 새 아파트가 8,000세대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아파트라는 게 무슨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땅 파고 건물 올리는데 최소 4년, 5년은 걸리는데 도대체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2028년 물량이 이렇게 처참하게 박살이 난 겁니까? 시계를 그 2022년이랑 2023년으로 살짝 되감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완전히 폭등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이자 부담 장난 아니었죠. 게다가 코로나 여파에 공급망 붕괴까지 겹쳐서 시멘트, 철근 이런 핵심 건설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거든요. 공사비 폭등 이슈 엄청 났잖아요. 네, 이른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위기가 뻥 터지면서 건설사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수익성이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첫 삽을 뜨는 것 자체를 멈추고 포기해버린 거죠. 아, 그때 안 지은 거구나. 이 착공 가뭄의 청구서가 정확히 4년, 5년 뒤인 2027년, 2028년에 입주 물량 제로라는 물리적 공포로 우리한테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더 비극적인 건요.
아파트가 부족할 때 그나마 수요를 좀 흡수해주던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시장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전세 사기 여파랑 건축 규제 때문에 공급이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헌집 살던 사람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쫙 가야 그 헌집이 전세 매물로 나오고 그 매물을 따라서 도미노처럼 이사가 이어지는 게 시장의 정상적인 컨베이어 벨트인데 맞아요. 그게 정상이죠. 정책이 전원 스위치를 꺼버렸고 공사비 폭등이 모터마저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네요. 자, 그러면 공급이 이렇게 꽉 틀어 막혔다면 그 팽창하는 압력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가격으로 분출되겠죠. 그렇죠. 가격이죠. 지금 서울 전셋값이 무려 61주 연속으로, 그러니까 1년이 활쩍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지도 쉬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무서운 속도죠. 여기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됩니다. 이 미친 전셋값이 결국 매매가, 즉 집값 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장 경제에서 가장 강력하고 직관적인 인과관계가 바로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전셋값과 매매가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지금 시장의 다음 스텝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방 안의 바닥과 천장에 한번 비유해보고 싶어요. 오, 바닥과 천장이요. 네, 매매가가 방에 딱 고정된 천장이라면 전세가는 그 방의 바닥인 거예요. 근데 방에 물이 차오르면서 바닥이 점점 위로 막 상승하는 거죠. 이해가 확 되네요. 공급이 없으니까 바닥인 전세가는 계속해서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처음에는 천장이랑 바닥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서 견딜만 했는데 바닥이 자꾸 올라오니까 세입자들 머리가 천장에 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네. 이 공간이 좁아지다 못해서 바닥에 천장을 부수고 위로 확 뚫고 나가는 순간 시장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바닥이 천장을 밀어 올린다는 그 메커니즘, 그게 데이터상으로는 전세가율이라는 지표로 딱 나타나거든요. 전세가율이요? 네, 이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70%, 80%, 턱 밑까지 차오르는 임계점, 즉 티핑 포인트에 딱 도달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가 진짜 극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하나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 갱신할 때마다 수천만 원, 많게는 막 억 단위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어휴, 피가 마르죠, 진짜. 그 돈 마련하려고 은행 가서 비싼 이자 주고 대출 받고 이 과정이 한두 번 반복되면 어느 순간 분노와 피로감이 이성을 확 덮쳐버립니다. 아, 홧김에 확 질러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아유, 이 돈 내고 전세 살 바엔 차라리 대출 조금 더 당겨서 그냥 이 집을 확 사버리자. 이런 강제적 매수 심리가 확 폭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수요자들이 전세 수요에서 매수 수요로 전환되는 뇌관이 탁 터지는 순간이군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지역별로 보니까 이 바닥이 천장을 밀어올리는 속도나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을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완전히 오판하기 십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현재 강남권 같은 초고가 핵심 입지는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구차 같은 아파트 보세요. 집주인한테 떨어지는 보유세 폭탄만 2,900만 원에 달합니다. 와, 2,900이요. 차 한 대 값이 매년 날아가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앞두고 이 무지막지한 세금 부담을 도저히 못 견딘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간헐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면서 가격이 횡보하거나 일시적으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죠. 아, 강남은 매물이 좀 나오니까 숨통이 좀 트이는 느낌이군요. 근데 반대로 전세가율이 이미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중저가 지역들 있잖아요. 노원구, 강북구 이런 곳이요? 네. 노원구, 강북구, 구로구 같은 곳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전세 수요자들이 턱 밑까지 차오른 전세금에 막 떠밀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에 나서고 있거든요. 아, 아까 말한 그 티핑 포인트가 터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집값을 강제로 막 밀어올리는 동반 상승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2027년, 2028년에 아까 말씀하신 신축 공급 제로라는 그 절벽이랑 딱 만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어휴, 폭발적인 가격 반등의 시나리오를 피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요? 네. 단기적으로 쏟아지는 강남의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어느 정도 싹 소화되고 나면 시장은 철저하게 신축 희소성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새 아파트가 아예 없으니까요. 돈을 아무리 싸들고 와도 새로 지어진 집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결국 중저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 전세 수요의 매수 전환이라는 불길이 공급 가뭄이라는 기름을 만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 기름을 만나서 서울 중심부까지 확 번져나가면서 전체적인 집값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위로 밀어올리는 구조적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세를 막지 못하면 집값도 절대 막을 수 없는 구조예요. 전세금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이 구조적인 공포도 진짜 어마어마한데 제가 이 자료들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참담했던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애초에 집을 살 여력조차 아예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닥이 천장에 닿아서 숨이 막히는데 그 천장을 부수고 나갈 자본 자체가 없는 취약계층의 현실이요. 네, 참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이분들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 달마다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끔찍한 월세의 늪으로 그냥 굴러떨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통계청이랑 국토부의 2026년 4월 최신 데이터가 그 비극을 숫자로서 명확히 증명해주고 있어요. 현재 서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벌써 55%를 돌파했습니다. 55%요. 절반이 넘었네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아주 독특한 방파제 역할을 했던 전세의 종말이 가속화되고 철저한 월세화가 이미 완성되어 가는 중인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월세 가격표입니다. 얼마인데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무려 150만 원에 달합니다. 와, 한 달에 150만 원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한 달에 대략 600만 원 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도 되죠. 그럼 가족 넷이서 진짜 숨만 쉬고 살아도 한 달 수입의 정확히 25%가 오직 잠자는 공간 유지하는 데 다 뜯겨 나간다는 뜻이네요.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처분 소득의 붕괴 현상입니다. 생활비로 쓰고 저축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집주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당연하죠. 집주인들도 보유세 막 2,900만 원 내야 되고 대출이자 수백만 원 감당해야 되니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세입자 월세를 폭등시키는 방식으로 다 전가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네요, 완전. 그리고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더 치명적이고 잔인한 디테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같은 조건의 집을 임대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이자를 내는 비용보다 집주인한테 순수하게 월세를 내는 비용이 통계적으로 15% 이상 훨씬 더 비싸게 먹힌다는 사실입니다. 헐, 월세가 이자보다 더 비싸다고요? 네, 결국 자본이 가장 부족한 취약계층이 역설적으로 가장 무거운 주거비용을 짊어져야 하는 악순환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시야를 좀 돌려서 글로벌 시장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왜 90% 이상이 국유지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주택청인 HDB가 전체 주택 공급의 80%를 직접 책임지면서 국민들한테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아파트를 막 공급해 주잖아요. 영국 런던 사례도 굉장히 흥미롭죠? 맞아요. 런던은 민간 월세 시장이 중심이긴 한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큰 세입자가 딱 신고를 하면 정부가 집주인 계좌로 임대료 상당 부분을 주거 바우처 형태로 직접 현금으로 꽂아줍니다. 아주 강력한 지원망이 있는 거죠. 한국의 정책 위반자들이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우리 정부는 이런 걸 안 했을까요? 선진국들은 평상시에도 전체 주택 재고의 최소 1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아주 튼튼하게 유지해요. 물리적인 공급망이랑 직접적인 금융 지원으로 서민들을 보호하는 거죠. 투트랙으로 딱 방어를 해주는 거네요. 네, 근데 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격 그 자체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규제 만능주의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대출 조이고 막 거래 막고 그런 거요? 네, 세금 올리고 대출 막으면 투기꾼들 다 사라지고 가격이 딱 잡힐 거라는 아주 얄팍한 믿음이었던 거죠. 현실은 전혀 달랐지만요. 시장은 물과 같아서 어떻게든 틈새를 찾아서 우회로를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 규제의 댐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발생한 엄청난 비용이랑 고통의 청구서는 결국 아무 힘없는 서민과 세입자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는 이 뼈아픈 교훈을 우리가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뼈 아프네요. 근데 뭐 뼈 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내 통장에서 나가는 월세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현실이 문제죠. 거시경제 논하고 정부 정책 폐차 원망하고 있을 시간조차 사실 아깝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스마트폰 앱 딱 쳐보고 등골이 서늘해지셨다면요. 지금 당장 살아남기 위한 냉혹한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맞습니다. 움직여야죠.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자료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상황을 딱 두 부류로 나누어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행하셔야 될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디 속하는지 진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네, 먼저 첫 번째 그룹 A입니다. 현재 전세나 반전세로 거주 중이시면서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분들. 아직 카드가 한 장 남아있는 분들이네요. 네, 여러분이 쥐고 있는 이 카드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행동 지침은 딱 하나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라. 무조건 버텨라. 주변 전세 시세가 막 20%, 30%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는 와중에 갱신 청구권은 인상률을 단 5%로 법적으로 묶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무기거든요. 와, 5% 상한은 진짜 사기급 무기죠, 지금. 대출 이자가 다소 부담되시더라도 이사 비용이랑 그 폭등한 새로운 전세가 감당하는 것보다 이 방패 뒤에 숨어서 지금의 태풍을 견뎌내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게 그냥 마음속으로 버텨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집주인한테 언제 어떻게 통보해야 법적인 효력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타이밍이랑 징보 수집이 그냥 생명입니다. 계약 만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전에서 6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집주인한테 청구권 행사 의사를 아주 명확하게 통보하셔야 돼요. 전화로 하면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때 구두로만 통화하고 합의하는 건 절대 금물이고요. 내용 증명 보내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한데 좀 껄끄러우시다면 최소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집주인의 알겠다는 답변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드시 캡처해서 짐고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캡처 필수네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어유 미안하지만 이번에 우리 아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돼서 갱신 못 해주겠네요. 이러면서 실거주를 핑계로 퇴거 요구하면 어떡하나요? 요즘 이런 허위 실거주 꼼수가 엄청 많다던데요. 아주 현실적인 리스크죠. 법적으로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좀비 속의 실거주는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거든요. 그럼 그냥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런 통보를 받으면 현실적으로는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반격은 퇴거 이후에 시작됩니다. 반격이요? 이사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이 살던 그 옛날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딱 열람해 보세요. 누가 사는지 확인하는 거군요. 맞아요. 만약 집주인 아들이 산다던 집에 엉뚱한 제3자가 새로운 전세나 월세 세입자로 등록되어 있다. 헐, 그럼 사기친 거잖아요. 네,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법적 절차 통해서 이사비, 중개수수료는 물론이고 새집 구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임대료 차액까지 전부 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권리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와,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퇴거 후 확정일자 열람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룹 B로 넘어가 보죠. 이분들은 상황이 훨씬 더 다급해요. 네, 가장 위험한 분들이죠. 올해로 거주 4년차 만기가 돌아와서 그 방패가 이미 박살나버린 분들, 혹은 결혼이나 독립으로 지금 당장 이 차가운 시장에 뛰어들어서 새로 전셋집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분들. 네, 우리 소스 자료들이 이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눈높이를 낮추고 시야를 외곽으로 돌려라 이겁니다. 자료 보니까 첫 번째 스텝으로 켜두셨던 네이버 부동산 앱부터 당장 닫으라는 조언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지금 포털에 올라와 있는 싸고 좋은 매물들은요. 10중 8구 미끼 매물이거나 허수일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온라인에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되죠. 당장 직장 반차를 내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동네 중개소 10곳, 20곳 문을 그냥 직접 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가가오 후 방문도 불사해야죠. 중개사들 다이어리나 개인 연락망에 여러분 이름이랑 예산을 1순위로 딱 올려둬야만 아까 말한 그 블라인드 계약 기회라도 잡을 수가 있어요. 타겟 지역을 아예 재설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남이나 이른바 마용성 같은 핵심지 전세에 끝까지 미련 못 버리면 결국에는 감당 불가능한 월세 노예로 전락하기 십상이거든요. 전문가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체면이랑 허영심 버리는 게 자산 형성의 진짜 첫 시작이거든요. 네, 현실을 직시해야죠. 핵심지에 있는 비싼 전세금 과감하게 빼서 강북의 노도강이나 금관구, 중랑구 같은 외곽 지역으로 과감히 이동하십시오. 그렇죠. 그 차액 모아서 향후 내 집 마련을 위한 진짜 종잣돈, 시드머니로 세이브해두는 겁니다. 만약 외곽으로 나가는 게 출퇴근 때문에 너무 두렵고 힘드시다면 최근 개통한 GTX A 노선이나 향후 개통될 노전 주변의 경기도권 외곽으로 아예 시야를 확 넓히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트라우마 때문에 요즘 다들 빌라나 오피스텔 엄청 기피하시잖아요. 쳐다도 안 보려고 하시죠, 보통. 근데 이 비아파트 시장을 역으로 딱 공략하는 전략도
자료에서 아주 비중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아파트 전세만 고집하다가는 진짜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거든요. HUG,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확실하게 가능한 물건이라면 입지 좋은 곳에 빌라나 반전세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보증보험만 되면 안전하니까요. 더 공격적인 분들이라면 지금 경매 시장에 감정값 반값 수준으로 막 쏟아지고 있는 빌라들 있잖아요. 아, 경매 물건들? 네, 그런 거 주목해 보세요.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직접 들어가 사는 이른바 몸테크 하시면서 자산 불려나가는 것도 지금 같은 난세에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심지어 내일 당장 굶어 죽을 위기라도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청약통장만큼은 절대 깨지 마십시오. 아, 청약통장 중요하죠. 신축 아파트 공급이 완전히 말라버릴 2028년 이후 시장에서 그 통장은 여러분의 유일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임대물건 보유하고 계신 다주택자 집주인분들을 위해서도 자료에 경고 하나만 딱 덧붙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만약 5월 9일 이전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막차로 타기 위해서 매도를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이미 고민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당장 유능한 세무사 찾아가서 계산기부터 두드리십시오. 정책의 타임라인은 여러분 사정을 절대 봐주지 않거든요. 네,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자, 저희가 방대한 데이터랑 생존 전략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마주한 현실 지표들은 진짜 서늘하게 그지없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숫자장이었죠. 단 1년 만에 절반이 날아간 전세 매물, 61주 연속 브레이크 없이 치솟는 가격표,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2028년에 닥쳐올 8천 가구라는 이 참혹한 신축 공급 절벽까지. 위기 상황입니다, 확실히. 하지만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아는 만큼 자산을 지켜낼 수 있고 냉정하게 준비한 사람한테만 위기 속의 기회가 보인다는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모두 종합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아주 도발적이고도 무거운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오늘 저희가 여러 번 전세의 종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잖아요. 해외 사례 중에 일본 부동산 시장을 보면 과거 거품 붕괴 이후에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고 철저하게 월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됐거든요. 아, 일본은 전세가 아예 없죠, 참. 청취자 여러분, 만약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굳건히 지탱해온 이 아주 독특한 계층 사다리, 전세 제도가 지금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히 소멸해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월세를 내면서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진짜 끔찍하네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절망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실하게 근로소득 모아서 작은 전셋집 구하고 그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서 대출 좀 보태 마침내 내 집을 마련하는 것. 네네, 그게 정석이었죠. 그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서민들의 아주 전형적인 코리안 드림 공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으니까요. 전세가 사라진다는 건 근로소득만으로는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뜻이 되고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완전히 불타버렸다는 선고와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내가 언제 용기를 내어 집을 샀느냐 하는 타이밍의 싸움이 아니게 될 겁니다. 태어나는 그 출발선부터 부모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받았느냐에 따라 평생의 거주지가 딱 결정되는 사회. 헐. 자본의 격차가 영구적인 신분으로 고착화되는 신계급 사회로 우리가 이미 진입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진짜 등골이 썩 서늘해지는 통찰이네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그 텅 빈 전세 매물 숫자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앱 오류나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경고장인 거죠. 네, 평범한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꿈이 구조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는, 우리 삶과 미래를 완전히 뒤흔드는 거대한 시대의 경고장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계층 사다리가 끊어지고 완벽한 자본의 계급 사회로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기 전에 당장 오늘 밤 당신이 어떤 스텝을 밟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냉정하게 고민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네, 행동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 다시 화면 켜고 현장으로 달려나갈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